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오늘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게 노동조합법을 일컫는 말이죠? 네.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몇 시간 전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과거 그 쌍용차 노조가 오랫동안 파업했었잖아요. 회사 문 닫는다고 하니까. 예. 그때 경찰이 이제 강제 진압하고 노조 집행부 구속되고 회사가 그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의 손배소를 걸어서 이제 월급 압류하고 전세 보증금 이런 거 압류하고 그때 이제 노조원 몇 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그 한 시민이 손해배상에 보태주라 해서 47,000원을 담은 봉투를 전했는데 그 봉투가 노란색 봉투여서 이 법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립니다. 예. 이번에 개정된 핵심 내용이 크게 세 가지라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 지금 택배 노동자라고 하면 대리점에 고용돼 있잖아요. 대리점 사장님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쿠팡이든 네이버 쇼핑이든 하면 거기는 고용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대리점 사장님한테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한 1-20% 떼주고 사장님. 근데 이제 계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은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의 거대 기업들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원청, 본사가 이런 하드급 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 본사의 의미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배달하는 분들도 이제 만약에 쿠팡 거 배달하면 그러면 쿠팡과 그 임금 협상을 해야 한다. 그동안에 이제 법원이 CJ 대한통운이나 하나오션, 현대제철에서 하도 근로자들과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그 고용 사실상 부리는 사람들이니까 예. 직접 임금 협상 하세요라고 법원이 계속 판결을 해왔거든요. 이걸 이제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송을 내면 다 그런 판결이 났던 걸 이제 법으로 그냥 정해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두 번째가 회사가 파업에 따른 손실을 노조에 손쉽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파업할 때 뭐 공장 집기며 설비면 다 때려 부셔도 이제 회사가 소송을 못한다. 그런 제가 이 SNS 글을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법은 손해배상을 그 가해 정도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가해 그룹 누구에게나 물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가다가 폭력배 한 10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민사를. 예. 근데 누가 얼마나 저를 때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그러면 그 10명 중에 누구라도 당신은 손배를 청구해.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 누가 얼마나 저를 때렸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조가 파업을 해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회사가 손실을 입었으니까 누가 얼마만큼 그 손실을 끼쳤는지 회사가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마음에 안 든다. 특정 노조 집행부를 향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손배를 한 3억 원 때려버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자. 앞으로는 누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면 또 그 사람이 노조의 간부면 그 위치와 지위 손실을 끼친 정도를 파악해서 손배소를 하자. 네,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는 거죠. 일종의 그다음에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영향을 끼쳤으면 그러면 그때
손실이 난 건 회사가 손배소를 못하게 하자. 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확대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네.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파업을 하려면 임금협상 같은 거죠. 네, 내가 일하는 조건의 결정 같은 거. 하지만 이제 근로자의 권리 분쟁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 해고를 당했다. 또는 내 친구가 해고자 복직 같은 사안에도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실제 이제 그동안도 그 부당 해고라든지 정리 해고 같은데 법원이 계속 이 헌법에 보장된 파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파업해도 돼. 이렇게 대부분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재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모호하다. 권리 분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본사를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기는데 근로자들이 이건 내가 출근하는 권리인데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파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허. 이게 경영상의 판단인데 이제 재계는 또 이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재계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협상을 해야 하는 거냐. 하도급 네. 업체, 모든 하도급 업체가 다 포함되는 거냐. 이런 그 우려를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논란이고 지금 예를 들어 현대차는 자동차는 부품이 수만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차 밴더가 있고 2차 밴더가 있고 3차 7차 밴더까지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한 2, 3차 밴더 지나가면 현대차는 지금 이 부품을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그 부품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1차 밴더만 알고 너가 2차, 3차, 4차에 이래라 저래라 감시하고 뭐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원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대차는 그렇게 규제하는데 3차, 4차 뭐 몇 차까지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자, 사실상 우리는 당신네 회사에 그 지시를 받아서 이 부품을 납품하니까 우리하고 임금 협상하자. 이렇게 지금 법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자다. 그 사람한테 임금 협상을 해라. 근로자들이 가서. 예. 그럼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지배하고 있느냐. 그게 좀 분명히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오늘 통과됐으니까 6개월 뒤에 시행인데 노동부 장관은 그때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또 구체적인 안과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또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뭐 교섭을 요구하면 전부 다 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기준선을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혼선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걱정하는 게 불법 파업을 합법화한다. 파업을 완전히 조장한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파업을 할 것이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 1년 내내 파업하면 기업만 망합니까? 근로자들도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나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 중에 대기업들 중에 파업한다고 손배소하는 기업은 진짜 100에 하나입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업할 때 막 싸우지만 서로 화해하고 일부 기업들이 늘 보면 노조원들 월급 압류하고 전세보증금 압류하고 여기에 법률 자문해준 아마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 로펌들이 있고요. 이것만 하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뭐 죽고 이러니까 결국 이런 강한 규제가 그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도 보면요. 직접 고용이 싫으니까 자꾸 외주업체, 파견업체 만들어서 똑같은 일 하는데 파견해서 안으로 보내잖아요. 맞아요. 본사직원과 똑같은 일하고 그럼 법원은 계속해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판결 냅니다. 그 사람 똑같은 일 하니까 정규직 처우해줘라 해도 그렇죠. 안 지키고. 예. 네. 급여는 외주업체 급여를 받고 처우는 외주업체 처우를 받는데 하는 일은 본사직원과 정규직과 별 차이가 안 나. 2021년에 현대제철 파업 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였는데 당진 제철소가 50일 정도 딱 멈춰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상대로 250억 정도 손배소를 걸었는데 생각해 보면요. 아니 왜 비정규직이 파업을 했는데 공장이 멈춰버릴까? 공장이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처우는 비정규직으로 받으면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 손을 들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법원이 시키는 대로 법을 바꾸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실질적 지배를 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고용을 해라. 아니면 그에 준하는 교섭이라도 본사가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헌법은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합니다. 근데 이걸 잘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반헌법단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거 안 지키면 반헌법단체인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걸 안 지키니까 헌법을 안 지키니까 자꾸 그 국회는 이 하위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지키도록 규제하고 이게 결국 다 우리가 말하는 거 안 좋은 규제가 되는 겁니다. 네. 파업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헌법이 보장한 파업을 불법화하려고 하면 당연히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작용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ILO가 오랫동안 제일 힘주어서 이것 빨리 고쳐라라고 했던 게 이번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조 4조는 아주 후진적이다. 네. 국제노동기구에서 했고 반대로 또 우리 암참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계 기업들 대표나 유럽계 기업들은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새로 투자를 받겠냐. 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조의 조직률이 10%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4%입니다. 네. 정작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노조가 파업한다면 20, 30년 전에는 국민들이 다 그 노조 편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파업이 지켜져야 우리 아빠도 보호받고 우리 오빠도 보호받는다, 우리 딸도 보호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20, 30년 동안 보면 사실 지위가 좀 안전한 뭐 공기업, 은행, 대기업 이런 분들이 노조가 다 튼튼하고요.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파견직은 노조도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노조를 지키고 노조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아졌고 이번 이런 개정안도 실질적으로 그런 약자를 좀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법이 되도록 지금 이제 통과됐으니까 근데 이제 혼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보완 입법을 좀 꼼꼼히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결선에 올라간 장동혁 후보를 꼽았어요. 예. 김문수 후보가 같이 올라갔는데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 대표로 선출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장동혁 후보의 이 약진이 대단히 이게 두드러져요. 놀랍죠. 네, 놀라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대단히 강성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모레 이제 결정이 날 텐데 김문수 후보와 같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만 장동혁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다. 예.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최진 원장은 뜬 인물. 저는 이제 항상 뜬 인물 종류가 두 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붕붕 뜨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 의미고 방방 뜨는 거는 이제 부정적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후자의 측면에서 역시 같은 장동혁 의원을 꼽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극우 발언, 극우 인사가 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사실 지금 본인 대표되면 바로 윤석열이 지금 면회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천도 한동안 안 주고 전환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발언들이 먹히는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삼 놀랐어요. 어쨌든 본인 말 발언 태도 행동 보면 정말 아주 방방 뜨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오늘 글쎄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를 할지 모르겠어요. 할 걸로 보이죠. 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나 국회에서도 위증한 것 같고 말이죠. 자신은 뭐 개헌 문건을 보지 못했다. 상의 안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정황들이 알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국무회의조차도 비상계엄을 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느냐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과거에는
그 개헌 문건이 자기 뒷주머니에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를 그랬는데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군요. 그것도 발언을 또 번복했어요. 그건 번복했죠. 네, 번복했는데 이 발언 번복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보다는 아마 구속을 면하기 위한 영장이 청구되면 아마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는가 해서 어쨌든 이번 주에 예. 진임으로 꼽았습니다. 예. 최진 원장은 진임 처음으로 똑같습니다. 진임물도. 또 똑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작심하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사람 할 수도 없고. 아니 일치할 수 있어요. 이 사전 조율 안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오늘 아마 뭐 내란방조 혐의로 아마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 증거인멸에다가 이제 말이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예. 뭐 최초에 구속되는 뭐 국무총리 기록을 세울 것인가 한데 뭐 사실 대통령들도 뭐 많이 구속되는 반에 뭐 총리가 최초로 구속되는 거 이런 건 큰 관심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아무튼 최초는 최초니까. 네. 뭐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과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에 반대했다. 근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계엄에 반대하면서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거쳐야 하니까 국무위원들 모아봅시다. 그럼 만약 모았으면 거기서 더 논의해야 하고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합니다. 시간 자꾸 끌어야 되는데. 그런데 2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부 남짓 지금 끝나버렸으니까. 지금 그 검찰이 이제 의심하는 거 의심이라기보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건 그거죠. 아니 반대한다고 해놓고 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결정을 그렇죠. 내리고 그렇죠.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조다. 방조도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고 절차적으로 완전히 정당화하기 위한 거로 보여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이거 반대를 하고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그런 행동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 석연찮은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단순히 방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중에는 알고 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도운 흔적도 없지 않다. 아마 그런 점을 특검이 이제 보고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덕수 총리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같은 장관들도 국무위원들 같이 이렇게 합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빠져서 방기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당히 보이지 않는 적극적 또 동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특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팀이 우리 이제 헌법상의 이제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럴 때 권한남용,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국무총리인데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국회 동의를 얻었잖아요.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제 총리가 된 건데 자신의 권한을 완전히 뭐 행사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불법경을 방조하고 이제 도운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도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표현 썼습니다마는 아니 나 계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놀라서 아 이거 안 될 텐데요. 이 정도의 반응만 보이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따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간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조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동조를 해서 오히려 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건 당연히 법률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 나중에 그 대선 국면에 본인 후보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좀 대권에 대한 그런 의지, 뭐 권력 의지 같은 게 상상 외로 강하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역으로 이제 소급해 보면. 그때 이제 비상계엄 과정에서도 뭔가 잘만 활용하면 본인이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하세요. 또 하나가 권력 욕구가 강하니까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도 물론 있는데 아마 본인도 이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선 후보에 출마하면 설령 낙선하더라도 후보가 된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방패막이 역할을 조금이라도 그랬을 하겠다. 가능성이 충분히 다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또 돌이켜 보면 또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자료를 계속 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결돼서 네. 대통령직을 상실한 그 이후에도 그렇죠. 권한대행 신분으로 맞습니다. 예. 공공기관장 임명을 수십 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공공기관장 임명이면 뭐 괜찮겠는데 네.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나 대통령실 직원, 전직 그렇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장 임명은 그야말로 정치적 보훈의 형식인데 당연하죠. 예. 그걸 이미 윤 대통령의 권한이 박탈된 후에조차도 수행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임명하려고 했다가 그거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네. 빠꾸 당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거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정통 관료 출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만약 그 방금 말씀을 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때 대응을 할 때 상당히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민심을 따르는 그런 그 국정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저는 지금 상당히 입지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달라졌겠죠. 예, 충분히 달라졌죠. 여러 가지로 여론이라든지 뭐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달라졌을 텐데 예. 지금은 뭐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게 꼭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어떤 이익 불이익을 따지지 말고 정말 이래서 안 된다는 건 느꼈을 거 아니에요. 불법 계엄의 그 합당성이 없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합당성은 없지만 이게 성공하면 잘 될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 뒤가 컸던 거예요. 뒤만 그러니까요.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대로 원칙만 생각했으면 정말 그 한덕수가 나중에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너무 자기 사익만을 이제 앞세운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근데 제 사리분별 판단력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간 공무원 한 10년 정도 해봤지 않습니까? 보면 공무원들 공직자 출신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꼼꼼하고 현명한데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판단을 합니다. 예. 아니, 자기 그참 이해하네. 사익이 앞서서 그래요. 사익. 네.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판단이 제대로 쓰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네. 근데 자기의 잘만 하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게 앞서기 때문에 판단이 안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잘한 판단은 잘하는데 중요한 판단은 못한단 결정력을 말이다.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무원 그러니까 출신이 이건 대통령이 안 되는 정말 겁니다. 머릿속에 가상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만 그 작년 12월 3일 밤 시간에 아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계엄? 이거 안 될 텐데? 아니야. 뭐 하면 될 수 있을 생각이 거야. 있겠죠. 예. 그럼 대통령이 하겠다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고 뭐 우리가 그냥 뒤에 따르는 거지. 뭐 이러고 가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군 등등이 아마 준비를 많이 했으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계엄 해제 의결이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어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윤 대통령한테 이거 계엄 해제 선언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국무총리로서 이거는 계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해야죠. 그래서 암만 이게 정의로운 것만 보고하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같아요. 그나마 한덕수 전 총리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만약 이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고 뭔가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큰 엄청난 범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실패한 게 본인을 위해서나 역사를 위해서나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예. 근데 우선 그 최준 원장은 아예 머릿속에서 그런 가정법 가정 자체를 자체가 지우세요. 만약에라도 뭐 계엄이 상상도 성공했다면 안 어떻게 성공합니까? 계엄이 성공하려면 수천 명이 죽어야 돼요. 이건 너무 끔찍해요. 글쎄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는 말도 안 거죠. 되는 상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윤석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보라는 그러니까 이제 소리죠. 구속되고 나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고 더 아주 더 그 극심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저와 여기 우리 앵커님이나 우리 최진 원장님이나 만약 그 상황이 됐으면 뭐 가정이 의미 없다 하더라도 전 찬성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계엄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라고 계엄을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계엄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걸 대통령한테 출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과 상당히 달리 생각하는. 하는 그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상당히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얘기했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번에 김문수나 장동혁 지금
한 70% 정도. 왜 정말 그야말로 강성 우파가 저는 당원들이 한 70%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쿠데타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김문수, 장동을 지지한 사람 70% 가까이 됩니까? 말로는 계엄을 옹호하진 않죠. 계엄엔 근데 한다고는 그랬죠. 했고 겉으로. 자기가 저 적극적으로 말렸을 거다라고 표현을 계속 하죠. 아주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아니요, 합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반대했죠. 그렇죠. 탄핵은 분명히 반대했고 반대죠. 계엄은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자기는 계엄에 아니 참여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오죽하면 계엄했겠느냐라는 부분이 꼭 사족이 앞뒤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계엄 반대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게- 오죽하면 했겠느냐. 그래, 그게 그 말이 찬성한다는 거죠. 그건 계엄에. 진정성이 없게 보인다 이런 거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글쎄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건데 예. 옹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그 논란의 거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겉으로 뭐 있다는 계엄에 자기는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대놓고 이제 찬성하지 예.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이따 나올지 알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은 이상민 장관 구속에 이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 영장 청구로까지 예. 가고 요 다음 수순은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 내지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 하겠죠. 의원들 쪽으로 향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한 게 있고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나경원 의원 등도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려 할 때 한남동 관저에서 1월달에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뭐 45명은 다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분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그 소환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앞뒤 정황이 처음에 국회에 모인데 거기 예산 결산위원회 그 방으로 오라고 했다가 이제 당사로 예. 갔다가 다시 의원 국회로 정해졌다 다시 이렇게 왔다 오락가락해요. 갔다 했어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제 계엄 직후에 윤상현이나 나경원을 상당히 좀 만났지 않습니까? 또 관저에 대통령하고 만났죠. 이 사후 대응 전략 이런 부분도 저는 점점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당연히 딱 계엄했던 그날뿐만 아니라 그 즈음 전에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저에서. 계엄 전에도 만나서 의논하고 소통했을 가능성이 높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일 전후 이 과정을 좀 한번 짧지만 굵게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 그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술을 많이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실인가 거기서. 근데 거기서 술을 먹을 때마다 뭐 계엄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것도 봤어요. 있었어요. 계엄 얘기 예. 계속 있긴 분명히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예, 거예요. 예. 이게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닌 거예요. 단지 주도 면밀하게 못했던 거지 너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정도의 시간부터 이 계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이제 군 수뇌부는 상당히 좀 밝혀졌는데 그 과정에 상당히 당 지도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건 뭐 그 아직까지는 부분은 확인된 밝혀지지 바는 않았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수사 들여다봐야 들어가야죠.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추가 들어갈 수사를 거예요. 해야 되는 그런데 그걸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녹취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진술 100% 거의 진술에 의존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지금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영상에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담했느냐를 밝히기는 참 어려운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는 그거는 밝히기가 밝힐 뭐 수 있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호실 드나들었던 것도 CCTV는 다 있는데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호실에 무슨 발언 녹취는 모르겠지만은 드나들었을 경우 아니, 당 지도부가 뭐 드나들었어도 예. 가서 그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사전 모의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건 어렵죠. 계엄을 이제 해제하는 표결을 방해하려 했던 건 밝힐 수가 있는데 예. 사전에 정말 모의했다 이 의원들과 그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그 특검의 수사 칼날이 더 가게 될 경우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 쪽에서 뭐 통일교 집단 입당 등등 확인하고자 당원 명부 하는데도 막 그렇게 충돌이 있는데 뭐 정작 그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전격 소환 등등이 또 이어지면 아이고 또 어떻게 나올지. 네, 뭐 상당한 그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전직 대통령도 그야말로 뭐 구속했는데 네.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될 알겠습니다. 산, 예, 넘어야 될 산이라고 봅니다. 1시 30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경부고속도로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부산 쪽으로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2, 3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강곡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사고 있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주로 강원권에서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진부 일대 지나기 어렵고요.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터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둔내 부근에서 횡성휴게소, 새마을 부근에서 원주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경기 광주 휴게소 부근에서 동곤지암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소통은 대체로 원활한데요. 올림픽대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그리고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네, 김건희 씨 얘기는 이제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만 그 얘기하고 오늘 이제 조국 전 대표 얘기. 사면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에 미친 영향이 n분의 1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썩 적절치 않았던 발언 같아요. 나중에 조금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사과와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게 뭐 조국 전 대표가 전부 영향을 끼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그 항목들 보면 조국 전 대표 사면이 많은 항목을 차지해요. 조금 더 겸허하고 절제된 발언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말은 개인이 했던 말 같다. 예. 예, 그래서 여권 내에도 심심치 않은 논란을 야기시킨 발언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된 있으니까.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두고 보십시오. 내가 유경수보다 더 훌륭한 영분이 될 겁니다. 김건희 얘기네. 안 하려고 안 했어.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안 하려고 진짜 안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이 이 발언. 김건희 여사 로봇계 사업자 서모 씨 만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시점이 당선되고 나서 상당히 목걸이 뭐 귀걸이 뭐 브로치 한창 받을 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경수 여사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반부에 뜬 인물로 지적하신 장동혁 의원,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이 결선에 갔는데 우선 그거부터 평가해 봅시다. 뭐 수탁이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정말 예상을 했어요. 사실 예상을 했던 거였고 조경태 한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뭐 그렇게 예상했던 건데 막상 이변이 없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국민의힘은 뭐 극우 정당화 하는 정당이다. 전 당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극우의 힘 이렇게. 국민의힘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 국민들이 대개 탄핵을 거의 다 찬성했는데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탄핵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반대한 분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야말로 방방 뜨는 건지 붕붕 뜨는 건지 모르지만 그 전환기 씨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같이 편승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두 사람을 지금 결선에 올린 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당원들, 강성 당원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탄핵 강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전당대회를 계기로 탄핵의 바다로 풍덩 빠져서 더 엄청난 파도에 휘말리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70% 정도를 강성 당원 접수를 했구나 이제. 이 지금의 룰 8대2 룰 가지고는 앞으로 뭘 해도 되지 않겠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율이 44%예요. 네.
지난번보다도 좀 더 떨어졌다고 떨어졌죠. 그러고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나머지 46% 투표 안 한 사람들 전부가 또 뭐 그 어떤 성향이다라고 말할 수는 네, 없겠지만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유 뭐 국민의힘의 미래 뭐 이대로 별로 관심이 없어 나도 뭐 이러면서 투표에 참여 안 한 분들이 거의 절반 넘게 절반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아니 44, 56이네요. 네, 56%. 56%. 꽤 그 많은 절반보다 훨씬 더 넘는다는 넘는 거죠. 뜻이고 네.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투표했는데 그 중에서 1등, 2등이 이제 이렇다는 거니까 네, 예. 뭐 한마디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당원의 70%가 초강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그 말씀이 맞다면 그 기권한 사람들 그 전에 몽땅 안철수 아니면 조경태를 찍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참, 알 수 없이 지금 목소리 내고 예.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초강경파가 거의 70-80%라고 보면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또 보기에. 최고위원도 지금 신동욱 의원 그리고 김민수 위원장인가요? 김민수 전 대변인 예. 아주 강성이거든요. 다 반탄파예요. 반탄파들이고 아주 그리고 참탄파는 양양자 최고위원 한 명이고 청년으로 이제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계엄 해제 의결에는 찬성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그 시점에 탄핵에는 일단 반대 반대했었죠. 의사를 표명하긴 했었어요. 좀 애매하고 또 혼자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죠. 뭐 투표로 이겼다고 보기는 힘들고 제대로 된 거는 이 양양자 최고위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좀 민주당에서 이렇게 개혁신당으로 해서 국민의힘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3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양양재 의원이 상당히 내입에서 좀 외로운 투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네.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안철수 조경태들이 힘을 합하면 또 거기다가 한동훈까지 가세면 모르겠습니다. 좀 비주류가 형성이 좀 될지. 그나저나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는 누가 될까요? 지금 두 사람은 일단 결선에 오른 후에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장 그 다음날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가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반대로 장동혁 후보는 거듭해서 자기는 전환길 공천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조경태 같은 사람하고 같이 못한다라고 뭐이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후보의 전략은 초강성 당원들에게 더 지지하자, 그렇죠. 더 그래. 호소하자. 그래야 내가 된다 이런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안철수, 조경태 등등을 뽑은 사람들을 표를 내가 갖자 흡수한다. 예.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네. 누가 될까요? 글쎄요, 전 장동혁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예. 정말요? 예. 워낙 강성으로 가는 걸로 봐서 이게 당원들이 당원들의 이 상황이 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글쎄 뭐 정상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일반적인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만 되고 그리고 신동욱,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로 봐서 최고위원 후보로. 근데 이 강성으로 지금 이게 장동혁 후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완전히 강성으로 가자 그냥 그 전환길 공천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야 이쪽 표 흡수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준 원장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뭐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굳이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후 전당대 최종 결선의 최대 변수는 이제 안철수, 조경태 지지했던 사람이 상당 부분 기권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갈 텐데 또 하나는 그때 지난번에 투표 안 했던 분들도 이번에 투표할 수 하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예 저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예 저는 뭐 높다고 보는 네, 거죠. 훨씬 더 네. 좀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최악을 피합시다라는 글쎄, 그러게요. 표현으로 예 글을 올렸는데 다들 누구라고는 말 안 했지만 최악을 피합시다는 결국 김문수 찍으란 말 아니냐라고들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네. 지금 어쨌든 저기 그 안철수 후보도 만났잖아요.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가야 된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본심도 아니라고 봐요. 본심도 아니고 완전히 전 100% 선거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보면은 지난번 이제 대선 후보 선출 과정도 계속 그 단일화 얘기하다가 예. 이제 물론 그 상황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자신의 그 이익을 취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렇게 탄핵 반대로 가다가 이제 딱 그쪽 표 끌어들이려고 또 다른 말을 완전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선에 진출한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말로 보면 이건 완전히 탄핵 찬성하는 후보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장동 후보는 그냥 자기 일관되게 가겠다는 거라서 제가 봐도 김문수 후보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강성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장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되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참 뭐가 있어요. 장동혁 의원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계속 딱 꽂히는 발언이
공천을 할 경우는 한동훈 안 하고 전환기를 공천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년 지방선거 때 거의 한동훈 계는 전부 다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강성 우파들 중심으로 후보 공천하겠다라는 말로 비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네, 예, 사실 한동훈이나 안철수, 조경태는 직접 오달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주민 당에 은연중에 그 퍼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최악이 아니라 차를 찍으라.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저는 뭐 최선이 아니면 자선을 찍어라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찍어라라는 얘기는 요번에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한동훈을 위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있단 우리나라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원래 있던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정치권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네?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최선이 아니면 아니, 차선이라도 피해가라. 예. 차선도 없으면 최악을 피해라. 차악이라도. 네, 그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면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 얘기가지. 최악은 아니고 아무튼 최차악은 찍어라라는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최악이냐 차악이냐 선택이 길어온 것 같아요. 근데 또 김문수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재밌는데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몸으로 투쟁하겠다. 또 장동훈 후보는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다. 난 몸으로 안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차별성이 있는데 의미 없는 차별성들이라고 좀 봐요. 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뭐 어째 대화는 안 될 것이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강성 당원들이 보기에 어쨌든 제일 윤 의견을 주장하는 장동훈을 밀긴 했지만 막상 장동훈이가 당 대표 되면 우리는 끝장난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톱을 김문수가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선에 가면 그래도 강성들도 김문수를 저는 찍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결국 김문수 대표 가능성이 훨씬 높아 높아 보여요. 저도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정청래, 김문수 두 사람은 만나서 악수하나요? 안 하나요? 하긴 하겠죠. 근데 해야죠. 하긴 하겠는데. 할 겁니다. 근데 정말 뭐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금까지의 행태, 발언 이런 거로 볼 때 그 악수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의원들 그 내란 종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의 관점에 의하면 내란 정당과는 악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내란 정당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양당의 강성이 지도부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정청래 의원의 그런 악수 발언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지금 한 글쎄요. 2주 정도 온 언론이 지금 떠들썩한데 막상 김문수가 되면 다 악수를 틀림없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정청래가 상당히 투쟁 국면에서 딱 통합으로 전환한 것 같은 극적인 또 장면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 이 발언이 뭐 왕관 쓰고 비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는 거고 악수 안 한 거 뭐 근데 악수는 할 겁니다 바로. 하긴 하겠죠. 물리적으로 하겠죠. 뭐 악수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벌써 방송 3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리고 지금 이제 상법. 오늘은 상법, 네. 그리고 뭐 곧바로 정기국회 열리게 되면은 뭐 검찰청 뭐 등등 바꾸는 이제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한 사법개혁, 사법개혁도 한다는 그다음 거죠. 언론개혁, 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거기 뭐 방통위원회 뭐 바꾸는 법 이런 것들이 줄줄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일단 반대를 하겠지만 지금 뭐 의석 분포나 뭐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걸로 봐서 뭐 의미가 없죠. 반대 자체가. 모든 법 하나하나가 다 필리버스터 후 24시간에 통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가는 거죠. 갈 거기 때문에 금년 정기국회까지는 뭐 어찌 보면 여당의 일방 독주 내지는 여당이 그동안 해왔던 개혁안의 성공 이런 식으로 가지 갈 않겠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이제 몸싸움도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몸을 맡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어차피 뭐 다 이제 그 여당의 뜻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장면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장외 투쟁하겠죠. 또.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뭐그 근데 몸을 막을 거고. 그러니까 국민힘 글쎄요 당의 투쟁 필리버스 이런 게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냐하면 우선 의석이 반쪽인데다가 그 다음에 당 지지율 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단 국민힘이 견제할 방법이 없는데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뭐냐? 민심인데 그렇죠. 민심도 반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힘 내부 완전히 분열에다가 지금 초강경 우파들이 전부 당 대표들은 반인데 뭘로 어떻게 민주당을 저지합니까? 뭐 방법 없이 그냥 목소리만 높이다가 그냥 하면서 그냥 개혁 바람으로 민주당이 가는 구도 그대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추석 때까지는. 그 이후에도. 예. 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되고 그것이 실현되면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막 터졌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이 힘을 받으며 전세가 또 역전되겠는데 그 과연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거 최소화시키면서 개혁을 잘 안착시키면 민주당이 또 장기 집권으로 쭉 가는 거고. 게다가 특검이 내년에도 연장될 수가 있어요. 김건희 네, 특검 네. 같은 경우는. 게다가 지방선거는 6월이고 그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패한다면 완전히 패배한다면 참패하게 된다면 총선은 이제 그때부터 2년 정도 남는 건데 그 총선까지도 전혀 장담이 안 돼요.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스탠스로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친윤 강경파 당 대표가 나와서 누구한테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 정치 이런 문제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중도층 여러분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민주당 폭주 저지하기 이 얘기를 어떻게 윤석열의 계엄을 사실상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 대표가 나와서 지도부가 또 딱 친윤 일색일 텐데 어떻게 이게 설득력이 되냐는 얘기죠.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은 이제 친명 세력이 독재를 한다. 그렇죠. 그걸로 갈 거예요. 이재명 오로지. 독재 정권이라고 지금부터 불러요. 얘기하잖아요. 이미. 독재 타도다 이걸로 가는 그거죠. 거예요. 그냥 그걸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양대 이제 극단 세력들을 해서 자기가 이쪽에 이제 한 근데 축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이 다름없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안 죠. 통하죠. 안 근데 통하죠. 제가 보기에는 통할 이제 수 없죠. 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아마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의도적으로 뭐 절연한다 내지는 뭐 의도적으로 뭐 가서 만난다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언급 자체를 안 하면서 지금 이제 최 교수 얘기한 것처럼 입만 열면 이재명 독재 그 얘기할 거예요. 그 말만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야당의 공세는 별로 먹히지 않고 다만 중요한 거는 여권 내부가 민생에 올인하면서 제대로 가느냐죠. 그래서 그렇죠. 여권에서 티격태격 분열하고 돌발본순하고 무슨 조국의 뭐 된장찌개 얘기 나오고 자꾸 뭐 왕관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이제 중도층 고개를 돌린단 말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사실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권은 밖에 신경 쓰지 말고 내부적으로 돌돌 뭉쳐서 국정에 올인하고 네. 중도층 챙기고 민생 챙기는 것 이건 앞길만 보고 가면 아무리 국민힘이 뭐 목소리를 높여봐야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이 근데 완전히 정말 중도층에 이제 소구하고 예. 바뀌면 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요. 너무 김문수 후보가 예. 설령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바꾸긴 바꿀 겁니다. 아마 상당히 조금 바꾸려는 할 텐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그래서 아니, 최고위원이나도 당 사명이 전부 당이 다 지도부가 저 예, 반탄인데 친윤인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건이 잘해야 되는데 이 한쪽이 너무 약하면 견제가 거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그래서 걱정스럽긴 그러니까 해요. 이제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일지 네. 모르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상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승리를 했고 민주당이 그동안 쭉 내세워왔던 방송 바꿔야 된다 방송 3법 노동조합 바꿔야 된다 노란봉투법 기업 바꿔야 된다 상법 그다음 언론 바꾸자 뭐 사법부 바꾸자 검찰 바꾸자 이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뭐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거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대선 공약도 했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해보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시행하면서 이 사회가 좋아지면 그러면 정말 더 지지를 받는 거고 예.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막 터지면 글쎄요. 그게 이제 관건이죠. 이제 관건이 되는 관건이 거고 그거예요. 결국 국민의힘도 속수무책 지금은 이제 법안 통과를 못 막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이 사회를 망치면 자기들 말이 힘을 맞는 얻는 거고 거예요. 예, 그렇죠. 반대로 자기들은 걱정했던 일이 안 벌어지면 더더욱 소수가 되는 거고 그게 변수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건 이제 결국은 내용에 달린 거다 내용, 이거죠. 내용이 달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잖아요. 통과됐는데 이게 유예 기간이 있더라고요. 유예 기간 동안에 조금 보완할 것은 보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봐야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건 무슨 정책적으로 대안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지금 지금 이 상태 여야 문제만 논란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기회도 오고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문제가 계속 부각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내내 올해.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절연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합니다. 절연 예. 안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까지 하지만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바뀌긴 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서 서서히 절연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검에서 수사가 나오면서 그 내부에 그게 또 나올 거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벗어 아니, 조금 전에 조금 그래서 탄핵의 바다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되게 부드럽게 말씀을 해요. 절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전환길 옹호하고 뭐 공천까지 주겠다는 장동혁 후보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예. 김문수 후보만 해도 조금 입장이 지금 약간 다르게 달랐어요.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 뭐 아무튼 대표가 된 후에는 또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 이른바 이 초강성 또 뭐 이런 분들도 이 김건희 씨가 과거에 그렇게 뭐 목걸이 받고 뭐 받고 하는 뉴스 접하면 좀 마음이 안 바뀌나요?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거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게? 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동혁, 김문수. 아니 이거 보시면서도 지금 그런 말씀하세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 그거. 그 완전히 그 자신의 그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화석화돼 있다고 좀 봐요. 그렇지 않고야 마음이 바뀌는 게 맞죠.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위 하잖아요, 이렇게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그냥 이재명 한동훈만 보는 겁니다. 두 사람 너무 미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편은 뭐 무슨 먼지가 나든 더러운 별게 있어도 그건 보이지 않는 거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 왜?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국민의힘의 강성 당원들은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걸 수타이 많이 했어요, 진짜. 예. 네. 그나저나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분당설이 나오는데 우리 분당 가능할까요? 근데 만약에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예, 그렇죠. 대표가 돼서 여전히 더 극단으로 가면 좀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돼가지고 조금 정치력을 발휘할 기미가 보인다면 분당할 명분이 없어지겠죠. 조경태,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이. 뭐 예, 가능성은 거의 이제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장동희가 될 경우 많이 안 하라도 그럴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분당은 안 할 수가 없죠. 다 털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희가. 그러니까 분당의 가능성은 장동희가 당 대표 될 가능성과 비슷하다. 맞아요. 매우 낮지만 어쨌든 저는 김문수가 되더라도 계속 내부가 부글부글 그럴 겁니다. 요즘 조금 뜸하지만 또 저는 이제 누구입니까? 저 홍준표 전 대표나 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또 거론될 거라고 봐요. 홍준표 당 대표 전 끝나면. 대표는 뭐 거듭해서 이거 당 없애버리고 다 없애야 새로 되는데. 만들자라고 네, 하는데 없애야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자기가. 근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지금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했던 그러한 식의 기반을 두고 간다면 좀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변수예요. 이제 후보가. 그래서 네, 그게 김문수 변수예요. 후보는 대표가 되면 좀 달라질 달라질 것 거라고 같긴 해요. 저는 제가 보는 봐도. 거예요. 제가 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한두 달 지나면요. 그러니까 탕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공천 지방선거 때 좀 모조리 칼질할지 어느 방향으로 아니면 흐를지. 예. 이거를 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점점 알겠습니다. 드러나죠. 그렇죠. 아무튼 화요일 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지훈이 부르는 사랑의 썰물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